예, 지금으로부터 제4분과 거대한 변화와 뉴딜 농정이라는 분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2020년은 우리 농정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추진되던 농업직불제들이 공익직불제로 전면적으로 시행된 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익직불제가 농가의 소득 안정도 도모하면서 농업농촌이 발휘하는 공익적 가치, 특히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인가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올해 그 배추 가격의 폭등과 또 최근에는 좀 안정화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주 중요한 반찬인 이 김치가 금치가 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항상 우리의 전통적인 농종 과제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공익직불제와 관련하여 주제 발표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관련된 가격 안정 장치와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두 분과 또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충남연구원의 강마야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올 2020년 농업농촌의 길을 전체 총괄하시는 우리 이정환 이사장님이 두 번째 발표자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이제 토론자는 우리가 전국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시는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로는 단국대학의 김태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또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계시는 김태훈 박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현재 공익직불제를 담당하시면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공익적 정책 직불과의 우리 정혜련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혜련입니다. 또 마지막 토론자로는 충북대학의 서상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상택입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 제약도 있고 우선 바로 주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연구원의 강마야 박사님이 공익직불제 그린 뉴딜의 중심에 서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뭐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주로 그 자기 집이나 사무실 혹은 연구실에서 드리겠지만 뭐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에서 이번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얘기 줄제 발표를 맡은 강마야라고 합니다. 약 저한테 주어진 시간 20분이라고 합니다. 가급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공익형 직불제 그린 뉴딜이 중심에 서는 길이라고 잡아왔습니다. 사실 직불제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여기 그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직불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 저희들은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냥 그 국가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데이터만 그냥 간단하게 취합해 봤습니다. 연구 용역만 온 나라 정책 시스템에 등록된 것만 30건, 약 한 10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실 주관으로만 따진 세미나만 총 17회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논문이라든지 각종 보고서라든지 뭐 신문사라든지 여기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들은 여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이만큼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익형 직불제 원년이라고 하는 지금 2020년 얼만큼 그 논의의 성과의 결실을 맺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그 취지로 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소농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입니다. 0.5헥타르 이하의 농가에게 연 120만 원의 일괄적으로 비용을 지급한 그 직불금 제도가 하나 있고, 면적 직불금은 면적이 높아질수록 이제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 직불금, 기존의 논과 밭에 해당하는 직불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선택형 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친환경 축산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그다음에 논활용 직불제 총 4가지가 선택형 직불제 사이드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앞부분의 도입 부분은 기본형 직불제가 지금 얼만큼 현장에서 어떤 혼란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에는 그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큰 캡 안에서 기본형 외에 선택형 직불제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구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에 또 강조된 게 연 12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준의 이제 사실은 처음 있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 제도이다 보니까 공익 증진 활동에도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료나 농약을 어떻게 하면 줄일지부터 마을 공동체 단위의 활동 어떻게 할지까지 굉장히 많은 그 이행 사항들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익형 직불제, 특히 기본형 직불제에서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미미하지만 충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다음 제 주변의 마을 이장님들이랑 농민들이 많이 얘기했던, 그다음 공무원분들이 또 같이 토론을 했을 때 얘기했던 사항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사실은 이런 프로세스는 사실은 깊게 다루지는 않고 직불제의 방향, 성격, 목적,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이런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시행 지침서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부터가 이 직불제 업무의 시작이라고 보면, 끝에 가서는 이 수령자의 그 직불금 지급받고 지급받는 대신에 그 부가적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이행정거까지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직불제란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지원을 받는 농업인, 그 다음에 행정 업무를 한 지자체, 그 다음에 경영체부터 이행정거까지 관장하는 농관원, 이 3주체가 과연 이 제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있는지, 이 단계에서의 벌어진 인식 차이들, 그다음에 2번째로는 이 현금을 받는 그 농업인들이 이제 경영체를 어쨌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과정에서 나타난 자격 조건, 이 사람이 정말 농업인인지 경영체인지 맞는지 틀린지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 중에 이 지금 경영체 신고와 신청과 변경, 이 신청 과정이 한 7월, 8월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 업무 중에 한 7, 80%가 이쪽 그 분야에 굉장히 그 행정이나 농업인들의 그 역량이 계속 집중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업무에 있어서 출발 지점인 이 경영체 신고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행점검입니다. 사실 직불금은 앞에서 신청 자격 조건만 명확하다면 사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 시스템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행점검이라 또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요. 지금 시행 지침서 사항에 보면 총 17가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이 해야 될 활동부터 마을 공동체 단위 활동까지 사실 이 목록을 보고서 농업인이 이걸 다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를 현장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인 수준의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이 3가지가 이 많은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점들이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 정책, 제도, 법률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하고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 3가지 중심으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 드렸던 정책의 이해도와 공감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지만 여전히 기본형, 즉 경영비 보전, 소득 보전이란 수단으로 직불제를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지들 하시고 수용은 하십니다. 하지만 선택형, 특히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의 선택형 직불제는 아직 인지도나 이해도나 현장에서의 공감대는 발견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농민단체와 직불제에 대한 토론회랑 이런 걸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직불제 단가를 상승을 요구하고 아니면 생산비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불제 단가가 상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최근에도 국회의원 발의로 운송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운송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 운송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차액을 직불제로서 보전해달라는 그런 법안 발의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기본형과 선택형이라는 거는 공익형 직불제 캡에 씌워 있지만 여전히 기본형 직불제라는 그 정책 수단의 그 개념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익 기능을 강조한 농업이 되려고 하면 선택형으로 조금 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좁은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거는 농가의 어떤 경영이나 소득의 굉장히 불안정성을 어디서 메꿔줄 수 있는 제도가 사실은 지금 직불제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신청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부분의 행정력을 다 소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사무소 직원이 한 명이서 대부분 이거는 시청, 군청, 도청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고 필지와 경영체를 직접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읍면사무소의 산업계가 보통 한 3명,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직불제나 이런 농민수당을 담당하는 직원은 다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알바를 긴급적으로 써서라든지 보조 인력을 써서 이런 급한 업무를 처리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업무가 굉장히 과다합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번에 이 벌어지는 이 경영체에 대한 그 신청 기준, 특히 소농직불금으로 인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현장에서 예민했고요. 특히 이번에 더 어려웠던 게 지자체별로 농민수당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 농민수당을 80만 원을 줬는데요. 그 농민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도 경영체입니다. 그리고 소농직불금을 받기 위한 기준도 경영체입니다. 연간 200만 원이면 농가들한테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영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 굉장한 신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압니다. 자, 그러면 경영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농업인이라는 자격 조건이 기본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300평 이상 견적 면적, 그다음에 90일 이상 농업 종사 일수,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 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요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농업인이라고 보는데 보통 종사 일수와 120만 원 이상은 현장에서는 실제로 증명 가능하지 않은 서류들이기 때문에 농지 부분만 남습니다. 300평 이상이냐 아니냐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경영체를 하기 위해서는 경작사실 확인서와 임대차 계약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협에서 비료나 농약을 구매했다는 구매 확인 영수증이 또 하나의 그 경작 사실 확인서로 또 증명이 되긴 하는데요. 이런 서류들은 결국은 실제 그 농가가 농지를 임대차던 아니던 간에 진짜 농사를 짓고 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판가름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경작 사실을 확인하려면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경작사실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건 마을 이장님입니다. 근데 마을 이장님은 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고 또 그냥 급하게 부탁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 도장을 안 찍어줄 수가 없는 그런 좀 애매하고 아주 조금 입장이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관외 경작자, 그다음에 부재지주, 그다음에 투기 수요의 농사꾼, 그다음에 고령농 같은 경우, 특히 이번에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있다가 이 직불제란 이런 소농 직불제랑 농민수당이 나온다고 했을 때 휠체어를 끌고 가면서 이제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경작사실 확인서 도장을 찍는 그런 풍경들이 좀 많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특히 고령농 같이 제가 아무리 봐도 90세 이상인 분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나는 분들조차 다 이런 사실 확인서를 받으러 오면 사실은 이장님이 이걸 못 찍어줄 안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명분이 없는 거죠. 법률상 이게 뭐 안 된다, 된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경작 사실 확인이 안 되더라도 찍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8개 조건,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세대 구성원의 면적들, 그다음에 영농 종사기간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로 취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8개 조건을 맞으면 소농직불금 수령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임대차 계약서가 또 농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땅, 내가 농사 짓고 있지만 소유주가 이번에 직불금이나 수당을 같이 받기 위해서는 내가 경영체로 가야 돼.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주고 소유주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사실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부재주지나 투기 수요, 특히 상속이나 증여농지, 그다음에 문중의 공유농지 같은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경작사실 확인서랑 임대차 계약서가 이게 같이 세트로 맞아떨어져서 경영체 등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직불금이 수령이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가는데 여기에서 뻐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영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정말 난데 땅을 가진 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일반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해서 오신 분이 아니면 취미농이 고령농이 직불금을 가져가네. 그리고 수당까지 받아가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들이 제기된 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면적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인증을 받으면 현행 4개 직불금 수령하는 구조로 가 있어서 크게 직불금의 수령 기준이 여기서부터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장에 나타나는 그 이행점검 과정인데요. 공익기능 증진을 한다고 해놓고 이행점검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으로는 지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고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조건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까지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행점검에 대한 안내사항을 나간 공고문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부의 공식 사이트라든지 이거 지자체 읍면사무소에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아까 17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지침상에 우리나 뭐 학문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나 행정하는 분들이 궁금하면 찾아가서 볼 수 있게끔은 나와 있지만 일반인들이 17개를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인지되는 바가 거의 없고 마을 이장님 정도는 이 사항을 알고 있지만 이런 안내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카테고리가 농지 현상부터 마을 공동체 활동 6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주로 농관원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로 뭐 그 농관원이 필지조사도 하고 하지만 여기 또 지침서에 보면 모든 이 준수사항별로 실제 업무 협조는 다 지자체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그 경영체 관리뿐만 아니고 이 필지별 나가서 이행점검까지 하라고 돼 있는 상황이 밖에 되질 않는데 과연 이거는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런 이제까지는 기본형 직불제가 그래서 사실 출발한 의도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근본적인 지점들, 경영체와 농지에 관련된 지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시행하기 앞으로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에서도 굉장히 조금 많은 치명상을 입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익형 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정책 명칭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형, 선택형 우리 같이 농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나 알 수 있는 단어이지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기본형, 무엇을 위한 기본, 무엇을 위한 선택 알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명칭,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을 알 수 있듯이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정책 명칭에 반드시 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형 직불제는 소득 보전, 그다음에 선택형 직불제는 환경 보전, 아니면 뭐 위기 대응, 기후 위기 대응형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정책이 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명칭에 일단은 표시를 해주자. 그다음에 경영체의 기준의 농업인 자체를 그러니까 지급 대상 기준을 조금 더 확장시키자. 농업인, 농업 경영체에서 좀 벗어나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좀 개념을 확장해보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7가지 지금 잘 되지도 않고 이행관리도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장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천 사항들은 할 수 있는 것만 간소하게 하자. 대신에 선택형 직불제에서 그 많은 이행 사항들을 조금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 방식으로 담아보자. 그다음에 그 실천 사항들을 만드는 것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뭐뭐 해라는 기본적인 매뉴얼도 있어야겠지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또 많습니다. 그거는 마을 주민한테 또 자체적으로 맡기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내 역량에 입각한 실천 사항을 만들어 보는 것. 그다음에 이 제도를 결국은 기재부의 예산을 받아내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강조 지점을 일단은 기본형 직불제는 불평등의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지점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택형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점을 강조를 해서 우리가 그 논리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다음에 성과도 제대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 체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형과 선택형을 다 국가가 하려니까 저는 다 힘이 버거운 것 같습니다. 기본형 직불제는 그러면 소득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되 선택형은 지방정부의 어떤 자율성, 자치 분권을 조금 더 인정하는 방식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해보자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직불제 이름이 바뀜과 동시에 소득보전 직불제 가칭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말로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농보호 직불과 그다음에 식량 자급을 향상을 위한 직불 이건 면적 유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해봤고요. 환경보전에서는 공익증진 프로그램과 환경중점 관리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지금 농특위에서 선택형 직불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보전 직불제는 어쨌든 농민 개별 단위 지급으로 주되 이 환경보전 직불제 조금 더 선택형 직불제의 큰 범위에서는 이게 면적이나 사람이 아닌 활동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아니면 마을 공동체 단위로 이런 지원금들을 해보자. 그 다음에 공익형 직불제 두 번째 그 구상안으로는 이 소득보전 직불제가 결국은 소득보전 농민의 기본 어떤 베이스라인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정부가 개입한다고 치면 이건 농업정책 영역임과 동시에 불평등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을 하고 실천사항도 굉장히 줄이되 앞으로 이 기본형 직불제가 조금 더 세팅이 더 되고 한 몇 년 좀 걸리겠죠. 그 세팅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그 다음 정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환경보전 직불제, 선택형 직불제를 어쨌든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익증진 활동에 대한 투자, 보상보다 조금 더 나간 투자 개념, 그다음에 정부가 결국은 이거는 환경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 개별 주체자들이 경제 활동 주체자를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은 영역입니다. 이것을 바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실천 사항도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을 나열할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그 자체를 행위를 실천하는 자체가 이행 사항이 되는 것으로 좀 해보고 이것은 철저하게 지역의 어떤 자율성과 특성에 반영을 맞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이따가 토론 시간에 또 다른 아이디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나오셨긴 했지만 애를 너무 많이 쓰셨고 그 노고에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형 직불제가 결국은 이제까지 농정에서 미뤄왔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보이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뉴딜이 뭔가 겨창한 게 아니고 이런 밀린 숙제들을 근본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직불제라는 성격과 목적에 맞춰가지고 정책 수단에 대한 규정, 도대체 우리가 어떤 수단을 이거를 사용할 거냐라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로는 경영체, 농업인 기준, 농지 문제, 또 현행화 문제 이게 굉장히 핫하고 힘들고 근본적인 숙제지만 이걸 같이 풀어가야 이 기본형 제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고요. 선택형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지역의 역량, 지역의 자발성,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불제란 제도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제도를 같이 이끌어내야 되는 우리의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장차 기후 위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을 한데 앞으로는 선택형 직불제로의 이행이 좀 더 우리가 이번 이제 내후년부터 더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EU 공동농업 정책의 설계자가 얘기한 것 4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먼저 명확히 파악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자. 그리고 정책 목표가 정해지면 수단도 그에 맞게끔 일치화하자. 그다음에 직불제가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특히 환경농업으로 이행을 조금 더 가져가자.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할 수 없는 환경을 포함한 농업의 다기능성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라는 말씀으로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마야 박사님께서 하여튼 우리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그 탄생까지의 진행 과정과 하여튼 현장에 특히 한계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까지 또 개선 방안까지 제안을 잘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토론과 발표는 좀 더 다음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번 그 분과는 뭐 요번 2020년 농업농촌의 길이 다 그렇지만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뉴딜 농정,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는 가격 안정 정책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정환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이정환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뉴딜 농정,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는 가격 안정 정책이라는 주제입니다. 올여름에 그 배추값이 굉장히 올라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김치 담그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올해 배추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마늘값도 작년보다 73% 올랐고 양파도 43%나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으로 잠깐 가볼까요? 작년에는 양파값, 마늘값, 고추값이 다 20%, 30% 떨어져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산지 폐기를 하고 뭐 소비 촉진 운동을 하고 또 재작년에도 양파값이 무려 33%나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수익성을 보장하는 그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을 해서 무려 87개 시군에서 지금 그 조례를 도입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국회에서 7개 법안이 나와서 가격보장 정책의 가히 춘추 전국 시대에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온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변동성이 왜 문제냐? 뭐 잘 아는 문제지만 가격 변동성은 중대한 심각한 경영 문제를 초래합니다. 작년에 고추값이 24%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24% 떨어지면 소득은 32%가 감소합니다. 마늘은 26%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마늘을 재배한 농가의 소득은 61%가 감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이 61%가 줄었다. 이 얘기는 그의 농가가 어떤 작물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재배 면적을 얼마나 했는지가 그 농가 경영의 명운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농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농가 경영을 넘어서 이 농산물 수입 문제에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례를 보면요. 양파의 경우인데 2007년에 생산이 36% 늘으니까 가격이 49%나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낮으니까 수입은 7,800톤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격이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생산이 15% 줄고 가격은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수입이 7,800톤에 머물렀던 수입이 그해 55,000톤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4년 볼까요? 이해도 생산이 23% 느니까 가격이 45% 떨어지고 수입은 거의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생산이 31% 줄고 가격은 역시 2배 이상 뛰고 수입은 18만 톤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이게 수입 문제가 가격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마늘을 한번 볼까요? 생산이 줄면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뭐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마늘 생산이 10,000톤 줄면 수입이 2,800톤 증가하고 고추 생산이 10,000톤 줄면 수입이 5,000톤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불안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농가 경영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가격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불안정하면 경영이 불안정하고 경영이 불안정하니까 경영이 위축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수입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고 한번 급증한 것은 국내의 그 시장 기반을 형성을 해가지고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고 그렇게 돼서 결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한 20년 동안에 고추 재배 면적은 60%가 줄었고 마늘은 40%가 줄었고 무는 70%가 줄었고 배추는 30%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아마 이런 채소 농업은 우리나라에서 소멸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격 변동성 관리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핵심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와 있고 그래서 지자체가 너도나도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7개나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 가격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농정을 넘어서 저는 뉴딜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뭐 테네시 댐 얘기를 많이 알지만 사실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고 농업을 보호하는
그것이 뉴딜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뉴딜 정책은 그 농정을 넘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농산물은 왜 변동하는가? 단수가 변동을 합니다. 이것은 농업의 숙명입니다. 고추가 지난 20년 동안에 보면은 가장 많이 단수가 증가할 때는 무려 24% 증가했고 감소할 때는 14%, 양파도 20% 증가할 때가 있는가 하면 14%가 줍니다. 마늘은 감소할 때는 20%가 줍니다. 이게 농업의 숙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수가 변동하면 여기 이제 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수가 감소하면 가격이 뜁니다. 2017년에 양파의 경우 단수가 10% 주니까 가격이 3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면적이 35% 늘어나고 가격은 33% 하락했습니다. 2019년에는 면적은 줄었지만 단수가 27%나 늘어나니까 가격이 20%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면적이 30% 이상 줄고 가격이 40%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 변동이라고 하는 농업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은 결국 가격 변동과 재배 면적 변동 그리고 그것이 더 큰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하면 당연히 이제 면적이 같이 또 급증과 급감을 반복해서 같은 기간을 보면 양파 면적이 늘어날 때는 전년 대비 35%나 늘어나고 줄 때는 25%가 줄어듭니다. 가을무는 늘어날 때는 33% 많이 늘어나고 줄 때는 또 30%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수도 변하고 재배 면적도 변하지만 생산량 변화를 주도하는 건 어느 쪽이냐 하면 재배 면적 변동이 훨씬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배추 같으면 생산량 변동의 50% 이상, 고추는 무려 80% 가까이가 면적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 안정의 문제는 결국 재배 면적 변동성을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단수는 이제 하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과제는 뭐냐 볼 것 같으면 뭐 단수도 변동하고 수요도 변하고 수입도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이 변동되면 그것이 재배 면적 변동으로 가고 재배 면적이 변동하면 또 가격이 변동하고 그러면서 경영이 불안정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주고받는 악순환이 반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책적 과제는 이 가격 변동과 재배 면적 변동이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미 뭐 1970년대부터 익히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정책이 명멸을 했습니다. 정말 명멸을 했습니다. 수십 가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농협 중심으로 채소가격 안정대 사업이라는 거 있고 정부가 금년부터 의무자조금 중심으로서 재배 면적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그런 정책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정책이 명멸을 했지만 농가의 평가는 부정적이고 가격과 재배 면적의 변동성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소 재배 면적은 지난 20년간 30% 내지 70%나 감소해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와 정치권이 나서는 가격안정 정책의 춘추 전국 시대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존에 수많은 노력을 했고 정책이 명멸했지만 성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근본적으로는 정부나 생산자 조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재배 면적이나 출하를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을 지난 수십 년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목을 뭐로 하는지 면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에 명운이 걸렸는데 면적을 조절하라는 정부의 말을 들을 농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명운을 걸고 있는데 자기 농산물을 농협에 팔라고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무임승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 보고 그 수급을 조절하라고 그러지만 농협은 경제적 이익 조직인데 어떻게 수급 조절에 그 역량을 쏟아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부나 생산 조직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재배 면적이나 출하를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뭐 생산자 조직이나 정부가 조절해서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커다란 착각이자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봅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30년대 뉴딜 정책으로 가격 지지 정책이 들어왔지만 생산이 과잉되니까 재배 면적을 농가별로 다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도 과잉 생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1937년도에 과일이나 채소는 유통명령제를 도입을 해서 출하를 조절하려고 했지만 이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85년 이후에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불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은 22개 작물 60% 이상 면적의 목표 가격 85%를 보존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생산 조직이 다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 것 같지만 이유도 60년대부터 그런 정책을 도입을 했다가 90년대에 곡물 유지는 또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채소 과일은 다 산지 폐기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이게 굉장한 그 비판에 직면해 가지고 96년부터 산지 폐기를 원칙적으로 폐지를 하고 채소 과일은 조직화해 가지고 마케팅 능력을 올리는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생산자 조직이 재배 면적이나 출하를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채소 가격 안정 정책,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일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렇게 해서 생산자 조직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주산지를 육성을 해가지고 또 출하 조직을 육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채소를 공급하겠다는 채소 공급의 위기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인위적인 재배 면적과 출하를 조정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장 기능에 의해서 그 변동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바로 그 생태계가 가격 위험 완충제도 제가 오늘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과잉 생산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기준 가격을 설정해 가지고 당량 가격과의 차액의 일정 부분을 보존해서 가격 위험에서부터 심각한 가격 위험에서부터 농가가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위험 안충제도가 어떻게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냐? 여기 이제 가상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금년에 단수가 많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면 내년에 면적이 줄고 가격은 뛰고 그 다음에 또 면적 늘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위험 안충 제도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심각하게 하락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보존해서 수시가격 하락률을 낮춰주면 면적 변동률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률도 줄어들고 그래서 크게 그 파동을 그렸던 것이 훨씬 작은 파동을 그릴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이제 가격 안충 제도에 의해서 면적을 안정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위험 안정 제도를 통해서 농가가 재배 작물, 재배 면적 결정에 온 힘을 기울이던 데서부터 마케팅이나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 쪽으로 관심을 전환시키도록 하고 가격이 변동해서 수입이 급증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서 수입이 급증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의 환경을 조성하자. 그런데 이제 가격 위험 안충 제도를 하려면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충분한 면적을 커버해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돼야 되고 과잉 생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많은 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미국과 같이 한 60%를 커버하는 것으로 하니까 한 15개 작물을 하면 전체 면적의 60%를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콩, 들깨, 고추, 마늘, 양파, 뭐 양배추, 무 이렇게 해서 하면 다 해서 재배 면적이 한 30만 헥타가 되고 그리고 생산액으로는 총 재배업의 쌀을 빼고도 25%가 되는 그런 이제 범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직전 5개년 평균 가격을 직전 5개년 절단 평균을 평년 가격으로 놓고 그것에 90% 내지
90% 내지 100%를 기준가격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년가격의 60% 정도를 한도가격으로 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보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거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도가격보다 높으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 90%를 보존하고 한도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더 낮아지면 한도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의 8, 90%를 보존하는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보존율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실질가격 기준으로 하느냐, 명목가격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 거냐, 얼마나 자주 발동할 거냐 하는 것을 지난 2005년부터 19년 사이에 재배 면적과 단수와 가격이 그대로 나타났을 때 이 제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해 봤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인데, 예를 들면 실질 가격으로 평년 가격 90%를 기준 가격으로 하고 그것의 90%를 보존하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연간 소요액이 2,500억 원가량 소요되고 1년에 15개 작물 중에서 한 5개 작물에 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100개 80%로 할 것 같으면 연간 소요액이 한 4,300억 되고 발동 건수는 15개 작물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이제 발동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실질가격 90-90 시나리오의 경우에 보존액이 2,500억 정도이고 100에 80을 하더라도 4,300억 원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AMS 한도도 초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극단적으로 모든 15개 품목의 가격이 30%로 하락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하더라도 보존 총액은 1조 3천억, 1조 7천억 원. 극단적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90에 90 아니면 100에 80 정도를 두 가지 대안으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정해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저의 기대대로 한다면, 예상대로 한다면, 분석대로 한다면 가격과 재배 면적이 안정되고 경영인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과 마케팅 노력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직화와 계약 거래가 촉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급격히 감소해서 수입이 급증하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 생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지난 20년과 같은 현상이 앞으로 20년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지도하에서 각 조직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이냐? 정부는 가격 위험 관리, 1년에 한 4천억 원을 써서 가격 위험 관리를 확실하게 하자. 그럼 농협은 가격 관리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직화해서 어떻게 농가들의 거래 교섭력을 높일 것인가에 모든 영향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조금 조직은 재배 면적 조절하는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의 품질이나 유통, 규격을 제정을 하고 재배 면적 신고를 받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홍보하는 역할. 유통공사는 산지 폐기하고 배추 같은 거 저장했다 썩혀버리지 말고 수확기에 충분하게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FTA 피해보전 직불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수입에 의해서 값이 떨어지면 이제 보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위험 안충 제도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조정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가격 위험 안충 제도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분에 마치려고 하니까 정말 정신없이 뛰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이 됐는지 되게 우려됩니다만서도 스톱워치를 켜놨더니 이게 막 때락때락 소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원 이사님께서 하여튼 들으셔서 알겠지만 농산물 가격 변동이 더 큰 폭의 소득 변동,
또 농가의 경영 불안정에 어떤 악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 위험 완충 제도를 제안해 주시고 또 기대 효과 또 주체별 역할까지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은 하여튼 토론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뭐 바로 우리가 이제 두 분의 아주 중요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아주 기본 틀이 되는 공익직불제와 가격 안정 정책과 관련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음 분과가 4시 30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4시 20분까지 맞춰야 돼서 지금 남은 시간이 뭐 하여튼 반반씩 하여튼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 한 뭐 20분 내외 이 정도 서로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가격 안정 정책과 관련돼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기존의 이제 발표문을 보고 제가 이제 우선 공익직불과 관련돼서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 발전에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어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긴 한데 앞서 그 주재 발표자인 강마야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기본형과 선택형이라는 두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에 대한 그 평가와 또 앞으로 이 기본형과 선택형을 어떻게 우리가 상호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가져갈 거냐. 뭐 예를 들면 이게 상호 보완적이냐 하고 뭐 독립적이냐 뭐 의견들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서 발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에 좀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뭐 선택형을 좀 뭐 메뉴형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 확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하여튼 이 주제 요 관련해서 이것은 오늘 나와 주신 발표자는 빼고 발표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좀 답변식 혹은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단국대학의 김태형 교수님께서 먼저 큰 틀에서의 의견 평가와 또 뭐 기본형과 선택형과 관련된 앞으로의 뭐 바람직한 방향이랄까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강마야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공익경직불제 새롭게 도입된 공익경직불제의 현재 이행 추세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새로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뭐 다른 논의가 전개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조금 코멘트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선택형 직불제냐 공익형 직불제냐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농식품부가 이 농정 기조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익형 직불제를 더 확대해 나간다면 단순히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원칙이 아니라 농식품부의 정책 자체가 과거의 생산량 증산 중심 또는 경쟁력 중심의 농정 기조에서 농업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생산자들한테 주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지 않는 한 농민들은 이런 직불금을 계속 일정한 소득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이행 의무의 점검을 하는 이런 체제도 굉장히 지난한 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계속 환경 보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농민들은 이것을 준수해야만 직불금과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정부가 농정 기조를 1차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이행 의무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강마야 박사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기본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의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못할 일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익형 직불제가 처음 추진되는 이 단계에서는 당분간 이 기본 의무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본 지금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이거는 영농 기록입니다. 영농 기록을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해 주느냐, 작성하고 제출하기까지 하는 그 의무를 정부가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농민한테 이 의무를 하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이 기록이 고령화의 문제 또는 문맹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 변명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봐주는 사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공익지형 직불지구과 관련해서 이 영농 기록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도록 한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행 의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이 전담 기관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이 농관원을 중심으로 한 이행 점검 체계를 갖고는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나타나는 이행 점검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익형 직불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기관들을 하나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전담 기관을 통해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또는 어떤 전문가 그룹이나 또는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전담 기구까지 설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오랫동안 이 공익직불을 연구하시는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의 우리 김태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태훈입니다. 강마야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강 박사님은 그 직불제 제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를 좀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현장 문제는 아마 누구보다도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익직불제가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을 되었습니다. 특히 기본직불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평가는 이 공익직불제 평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정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 그런 어떤 개편에 일조하도록 직불제의 어떤 틀은 만들어졌다. 그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타난 문제들은 좀 시간을 갖고 조금 보완해가는 방향이, 만일에 이 방향이 틀리지 않다면 우리가 당초에 공익직불로 바꾸고자 했던 어떤 그런 취지라든지 어떤 그런 목적의식이 틀리지 않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지금에 있던 어떤 문제들은 좀 조금 시간을 갖고 보완해가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익직불제 개편은 물론 정부에서 이 직불제 중심의 농정 이런 얘기를 쓰다 보니까 이 공익형 직불제가 모든 농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착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완벽히 준비한다고 해도 또 시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채워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강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공익직불제 재구성안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조금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지금은 기본직불 쪽은 조금 더 안착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선택직불 쪽은 사실은 선택직불 쪽은 나중에 다시 얘기 있겠지만 좀 더 채워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또 우리가 지금 제도를 만들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준비를 잘 해서 다음번에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형하고 선택형 직불의 상호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형하고 선택형이라는 것이 어떤 공익형 직불제의 그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가 기본형, 선택형을 나눈 것은 각각이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눴다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형의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본형 직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지향하는 바는 어떤 농가들이
어떤 기본 기준에 맞는 농산물 어떤 생산 관리를 통해서 어떤 농산물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환경 생태까지 고려하도록 그렇게 영농의 방식, 영농의 행위를 바꾸고 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형 직불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선택형 직불은 어떤 농업 농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말하는 농업의 어떠한 그런 쾌적한 농촌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공익형 직불의 기본형이든 선택형이든 전체적으로는 공익 증진이 주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그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좀 전에 김태형 교수님께서 이제 그 기본 준수 의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동의하는 것이 이 준수 사항이라는 것이 사실은 것이 아니라 기본 어떤 이 농가들이 영농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사실은 추려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다른 법에서 또는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일부 가져온 것들로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최소한 농업인분들께서 영농활동을 하면서 좀 지켜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이 기본형하고 선택형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간소화해서 별개로 가자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것들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선택형에서도 뭐 그것을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형에 참여하시는 농가분들하고 선택형에 참여하시는 농가분들이 별개의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고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기본적인 지킬 건 지키고 또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공익 증진을 하고 거기에서는 선택형 직불을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김태현 박사님 의견은 하여튼 그 현재 것을 좀 그 큰 방향에서 옳다면 하면서 차근차근 뭐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북대학의 소상택 교수님. 예, 강마혜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소득직불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거쳐왔고,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 명칭 자체를 그 소득보전직불제라는 용어 대신에 공익직불제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공익직불제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는 기본형과 이제 선택형으로 나눠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이제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제 지불을 하는 그런 직불 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그 기본형에서 그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공익 기능 중에서 생태 환경 보존, 그다음에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 수준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그 기본을 전제로 하고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공익 기능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직불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책들은 따로 추진돼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되고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 그대로 그 기본 직불금이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기본 소득을 보전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선택형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공익 노력에 대한 대가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재분류하면서 용어를 바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이라는 그 용어를 쓰게 되면 왜라는 이런 이제 의문을 부호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농업을 포함해서 취약 산업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농업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그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좀 강조하게 되면 농업이 창출하는 그 환경 생태 보존이나 여러 가지 공익 기능, 그 유익한 기능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수월하게 되고 농민 입장에서도 그런 공익 기능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어의 변경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존의 그 소득보전 직불제,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그 과정이 매우 어렵고 검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그 준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농업인들이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선가는 아마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김태현 교수님이 제안했던 그런 검증 과정에 대한 어떤 전문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우리 공익직불제를 실제 주관하시는 공익직불정책과의 우리 정혜령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강 박사님 이제 많은 조사도 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들이 작년 이맘때 제가 사무실에서 많이 고민했던 사항들이 아닌가 싶고요. 적어도 올해 직불제를 이행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담았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1월 5일 날 공익직불금 첫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자체로 교부됐고 지금 현재 지자체 절차를 거쳐서 이번 주부터 농업인들에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월부터 준비가 많이 되었고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많은 과정들을 겪었고 그 다음에 또 준수 의무는 연간 시행되다 보니까 5월 1일부터 계속 뭐 농약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다양한 과정들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고민과 조심스러움이 가득가득 담겼던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에 3,200개가 넘는 읍면동의 직원들이 다 협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준수 의무를 담당하는 그 농관원에서 또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들께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스러운 가운데서도 경영체 변경 신고에 협조해 주시고 또 신청 접수에 협조해 주시고 이후에 지자체와 농가원의 확인 과정에도 다 협조해 주심에 따라서 예정보다도 좀 더 빨리 돈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올해 많은 협조와 그 협업이 잘 진행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금정 항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고 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 직불금을 받아야 될 진정한 농업인을 선정해 가는 지난한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지금의 기술적인 기반이 돼주는 과정의 그 한계 내에서 최대한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올해 이제 소농직불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런 그 금정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 같으면은 경영체 변경 신고랑 그다음 직불 신청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영체 변경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빨리 이제 절차가 끝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인력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돼서 전국의 읍면동에 배치 인력 계획을 다 수립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돼 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과거를 답습하기보다는 저희도 이 공익직불제 원년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또 우리가 모두 우려하는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한 과정을 다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왔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이제 앞에서 17개 준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논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비료, 교육 이수 의무 같은 농약 비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다 해오던 의무였습니다. 대신 이제 그 교육 이수 의무가 좀 크게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점검보다는 이제 농업인들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시게 배려를 해드리고 TV 방송이라든지 교재를 발송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왔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변화가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사무소에서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하도 이렇게 이행 점검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물어왔는데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익 기능을 증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니, 그러면 나는 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자진 취소를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수 의무라는 거, 이게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농업인들께서 현장에서 공익직불제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완벽하게 정착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과정들에서 우리들이가 더 개선해야 될 것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익직불제의 가장 큰 기여는 우리가 바꿔가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 많은 자격 요건 금정이라든지 준수 의무에 예를 들어서 영농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전산화를 시켜가려고 합니다. 농업인들께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다 아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통해서 투명성에 기여하고 또 농업의 어떤 부정수급이라든 부분,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각종 사업들을 지금 8개를 시도했습니다. 8개 사업들을 수급자들을 다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A가 직불금을 받아갔는데 A가 뭐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아갔는데 B가 친환경 직불금 받는다든지 같은 필지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다 찾아가서 점검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수급도 이제 차단할 수 있게,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현장에서 아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공익직불제 이상을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쩌면 올해를 지나서 이제부터는 그 선택형 직불에 우리 농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택형 직불이 모든 걸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7개 준수 의무, 앞에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뭔가 새롭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들의 환경과 생태와 관련되는 의무들을 모아서 의무와 직불금과 연계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착할 때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요구하는 선택형 직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들의 소명은 이 17개 선택 직불이 현장에 아주 쉽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 체계를 만들어 보완해 가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선택 직불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익직불제가 시행된 원년으로서 하여튼 나름 그 정책의 의미와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방향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회자로서 여러 질문을 해왔는데 뭐 보니까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지금 요거와 관련돼서 이 공익직불제와 관련돼서 우리 이정환 이사장님이 또 과거부터 굉장히 경륜도 많으시고 또 이 식견이 탁월하십니다. 탁월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듣고 발표도 해주셨지만 그건 좀 이따 또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그냥 토론자로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 그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시대적 요구이고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토론자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을 넘어서 국민들의 어떤 생태 환경에 대한 권익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한 시대적 그 요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저는 이 공익형 직불제가 그 이것만 가지고 정부의 여기에 너무 그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공익적 기능을 이제 조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농업 부분에 그 부가가치 생산액이 한 25조 가량 되는데, 사실 공익형 직불제에 한 예산이 뭐 늘어나도 뭐 지금 2조 4천에서 3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공익형 직불제가 뭐 농정의 모든 것을 다 그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이 그 공익형 직불제를 하려면 뭐 제가 제안했던 가격 완충 제도도 마찬가지, 가격 위험 완충 제도도 마찬가지고, 시장 기능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농가들과 상대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행정 비용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익형 직불제가 됐든 제가 제안했던 가격 위험 완충 제도가 됐든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그 설치가 돼야만 이것이 그 부작용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내년부터는 행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정혜련 과장님은 그쪽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미 이제 뭐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농지 필지별로 이제 GIS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어가지고 농가 등록제, 뭐 공익형 직불제 신청, 그다음에 뭐 가격 위험 완충제 신청, 뭐 이런 것들이 그 필지 단위에서 다 크로스 체크가 돼서 그런 그 속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농정의 어떤 기반으로서 이 필지별 GIS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거, 그게 대단히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익직불제와 관련돼서 그 과정에서의 행정 및 아마 성과 관리 체계까지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 그 공익직불제를 발표해주신 강마야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여튼 발표자로서 공익직불제 관련 발언을 좀 해주시고 다음 주제인 가격 안정 위험 관리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유의미했고요. 제가 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이 기본형과 선택형은 어쨌든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 기본형에서 해결해야 될 거는 농지랑 농업 경영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숙제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택형에서 지금 다뤄야 될 어떤 공익 기능에 대한 얘기들은 또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공익 기능에 대해서 뭐 법에는 나와 있지만 이게 어떤 건지 사실은 정확히 합의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식량 생산 공급 기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떠한 식량 생산과 공급이냐,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뿌려대고 막 하는 그런 식량 생산 공급이 아니고 환경에 덜 부하가 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식량 생산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수식어에 대한 합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냐. 그래야만 현장에서 어떤 실천 사항들을 도출해내고 이행정할 것인지 일단 그런 프로세스가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행점검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담 기구 설립하는 거 사실 저도 예전엔 많이 모르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곰곰이 돌이켜 보면 현재 농관원, 농어촌공사, 뭐 농정원 여러 가지 지금 농식품의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들의 업무들이 뭐 굉장히 다 각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전담청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정부가 커지는 역할, 큰 정부가 굉장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다시 관료적인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다 모든 걸 관장하려고 하니 직불청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을 이제 현장의 민간의 영역에 역량이 조금 맡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업회의소 같은 것도 뭐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법이 안 돼서 이 회의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이제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농민한테 농업인한테 어떤 이런 스스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역량들의 경험들을 줘봤는가 이걸 고민한다고 하면 또다시 관료들이 잡는 직불청이 아닌 기존의 농정 산하 기관의 사실 조직과 인력과 이런 거 다 재점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하지만 그런 기능들과 업무들이 중복된다고 하면 이거는 국가 주도의 기관이 아닌 민간의 역량 한번 맡겨보자. 그리고 그 조직 체계가 아직 없다고 하면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회의소, 그다음에 뭐 마을 만들기 쪽에 중간 지역 조직 영역들, 농촌 개발 쪽에 또 이런 민간 사회가 참여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의 조직들, 역량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별도의 청을 만드는 건 정말 반대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새로운 뭐 직불청이 됐든 뭐 새로운 그 기관이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의 논의는 아마 찬반들이 많을 텐데요. 하여튼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뭐 일본도 그런 것 같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FSSA라는 농가지원국하고 또 이런 공익직불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NRCS라 그러죠. 천연자원 보존국이라는 국이 지역 사무소를 통해서 이거를 직접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현실은 좀 이런 것들이 뭐 농관원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이제 지방까지 행정이 미치는 또 농림부 직속의 기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농관원이 하게 된 것 같고요. 이런 건 아마 지속적인 토론과 또 개선 방안이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시간상 그 문제 제가 또 한마디만 좀 해도 될까요?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농정 지금 추진 체계가 뭐 농촌공사, 유통공사, 농촌진흥청 등등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래서 그 직불제에 관련된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면 기존 조직을 전부 다 리셔플링하는 전반적인 그 농정 추진 체계의 개편 안에서 총 인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아주 큰 틀에 아주 새로운 또 아젠다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안정 정책과 관련돼서 하여튼 그 우리 이정환 이사님의 주제 발표에서 왜 농산물의 가격 안정 또 위험을 완충하는 제도가 필요한지는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뭐 시간 관계상 하여튼 그 발표의 핵심 내용이 하여튼 그 전체 경작 면적의 한 60%를 커버하는 15개 주요 품목. 물론 뭐 여기에 아마 한정돼서 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튼 최근 5개년 올림픽 평균 가격을 평년 가격으로 하고 보존 기준 가격은 평년 가격의 90에서 100% 사이를 보존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가격 위험을 완충해주는 이런 제도를 뭐 하여튼 가격 위험 완충 관리 제도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그 토론자들의 어떤 그 견해를 듣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순서대로 우선 뭐 김태현 교수님부터 좀 간략히 시간이 좀 없어서.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척 저도 재밌었고요. 예,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미국과 EU가 다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진국의 교훈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러면 굳이 이것을 계속 가격 변동이라는 형태로 적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직불제로 간 것인데, 그럼 우리나라도 이것을 그 염두에 두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또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직불제를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모델에서 다 동의는 하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폐쇄 경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등락이 이루어지는 것은 면적이나 생산량도 문제가 있지만 외국에서 국제 곡물 가격, 국제 가격과의 차액도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칠 텐데 그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가격 변동 직불제가 가격 변동 위험 관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변동 폭이 낮아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확신이 안 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우리 김태훈 박사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농정에서 이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또 정부가 꼭 해야 될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가격 위험 완충제도 또 그런 방편의 하나는 검토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것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변동직불제도 했던 경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 기준 가격이란 것들이 이 수급 상황을 반영해서 계속 좀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 그리고 또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가격 지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농가들의 어떤 안전망 정도의 수준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좀 뭐랄까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 이것이 어떤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기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또 기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시장 기능에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찾는다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가격이, 그러니까 면적하고 작황들이 영향을 끼쳐서 이제 생산량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건데, 그 가격이라는 것은 그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 수요 쪽 영향도 끼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건데, 이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면적하고 이 작황이란 것이 방향이 반대일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적은 늘었는데 작황이 안 좋다든지, 작황은 면적은 줄었는데 작황이 늘어서, 그러면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뿐만이 아니라 어떤 레비뉴라 그럴까, 수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라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상택 교수님, 또 현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정원 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들을 만나 보면 이제 농가 경영 안정의 그 위험 요인으로 생산량과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그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격 안정제도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제 사회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 가격 안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 대안이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보험을 좀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제 수양보험 중심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2015년부터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몇 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 그 시범 사업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장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서 이런 시장에서 오는 그 위험, 가격 위험을 담을 만한, 그리고 또 현장 생산에서 오는 위험을 담을 만한 그런 준비가 매우 이렇게 열악해서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보험 쪽에서 이쪽 가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저는 없다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격 보험을 만든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나가기에는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아주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격 안정제도가 가격 위험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키워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이제 그 제도를 설계하면서 상품을 설계하면서 도입했던 그 기준 가격이라든지 보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일본 제도를 많이 벤치마킹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보장 가격 수준이나 그 작동하는 그 기준 미니멈 가격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본과 매우 유사를 하고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가격이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까지 보완할 수 있는 뭐 보험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어느 국가든지 농가의 경영 안정, 특히 가격이나 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인데요. 문제는 이제 어떠한 정책 수단을 쓰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농식품부에 뭐 이 공익직불제라 공익직불만 주로 하시느냐고 바쁘시겠지만 정혜령 과장님이 간단히 뭐 정부 대표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공익직불제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어떤 수급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정보가 받침이 될 때 훨씬 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공익직불제 디자인 과정에서 경영체 정보 등록 의무, 그 다음에 영농일지 작성 의무라는 준수 사항을 만든 이유가 농업인들이 수시로 그 작목의 어떤 단계별로 그 정보를 정확히만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수급 정책을 펼 때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설계를 해 나갈 때 그리고 전산화를 만들어 갈 때 좀 더 구체화 시켜 나가면 훨씬 더 수급에도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 강마야 박사님이 이사장님 발표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가격 안정 얘기할 때마다 사실 충남도에서도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범 사업을 했는데 가장 문제 인식이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의 도매시장 결국 그 기준 가격을 도매시장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마스크 보고. 예. 도매시장 경락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이냐. 예전에 5개에 1,000원 하던 오이가 지금도 시장 가면 여전히 5개에 1,000원. 이게 과연 제가 농사를 짓는다 생각해보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의 가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얘기하는 뭐 시장 도메인제 같은 농민들의 출하권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와 사실 이 가격제가 좀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준 가격이라는 게 터무니없이 농가들 생산비를 보장해줄 수 없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외생 변수로서 지금 물가 상승률을 기재부가 지금 어쨌든 컨트롤하고 있고 깨놓고 보면 농산물 시장 가격은 지금 어쨌든 국가가 통제하는 관리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외생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내부에서 시장 원리만 얘기한다는 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지점도 좀 같이 좀 건드려 주셔야 좀 더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본 주제를 발표해 주신 우리 이정환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극단적인 위험을 완충시켜 주자는 것이지 결코 가격 지지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농가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격 지지 정책을 하다가 직불 정책으로 넘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 하에서 시장 가격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하고 그런데
그 가격이 뜻하지 않게 1년 사이에 30% 40% 떨어지고 그래서 소득이 뭐 50% 60% 감소하는 그러한 그 불안정성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그 어려워하니까 그것만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만 직접 시장 가격을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은 시장 가격대로 가게 하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의 급격한 감소 부분의 일정 부분을 이제 그 보존을 해주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수급의 영향, 이 제도가 그 평상적인 수급의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다. 그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도 가격이 있지만 거기 이제 발표 좀 그 나눠드린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생산이 30% 늘어가지고 가격이 50% 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이제 농가가 그 작목을 생산한 농가는 엄청난 손실에 빠지게 되는데 이 제도가 한도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액의 감소가 한 14% 감소하는데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 한도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위험 완충 기능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계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준 가격을 도매 가격으로 하는 데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도매 가격이 농가의 소득이나 생산비를 보장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보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어떻게 됐든 소득이 어떻게 됐든 하여튼 최근 5년 동안의 시장에서 평년 생산량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평년 가격이 형성된 그것을 존중해서 기준 가격을 정해서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단수가 배량간 늘어서 혹은 배량간 어떤 요인에 의해서 면적이 줄거나 늘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 어느덧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회자로서 질문을 여러 개 준비해 왔는데 한 개씩밖에 사실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도 다들 전문가시고 또 다 경륜이 높으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름 의미 있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 한국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늘 발표된 이 두 가지의 농정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순서는 좀 바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 어느 국가든지 이제 농가의 경영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이 좀 잘 돼야 사실 공익직불도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업과 대부분이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그 뭐 공익직불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두 농정 과제는 앞으로도 뭐 현재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책 수단으로서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잘 개발하고 디자인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제 4분과 하여튼 성실히 또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두 분과 또 우리 토론자 네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그 유튜브로 이거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바로 요 뒤에 이어질 5분간인데요. 하여튼 농민수당과 기본소득과 관련된 분과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 농업농촌의 길 거대한 변화 농업농촌의 뉴노멀이라는 주제로 큰 주제로 이루어진 제4분과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